네, 제12 아시아 미래 포럼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큰 주제 아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먼저 그러면 기조 세션 1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불평등 극복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시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진행한 후에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무대를 모셨는데요.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조 연사이신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님께서는 미국 현지에 계십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실 예정인데요. 네, 현지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티글리츠 교수님 안녕하세요. Hi, Professor Stiglitz. 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뉴욕 현지 시간 저녁이실 텐데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From now on, Professor Jung will host. 지금부터 이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교수님께서 이 시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세션은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 불평등과 기후 위기의 경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호령하던 지난 수십 년간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동 번영을 누리기보다 일부의 번영과 그리고 다수의 빈곤, 불평등 그리고 기후 위기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해 오시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인류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오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팬데믹 위기가 오히려 이런 위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에 대한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 불평등 극복의 경제학이 주제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불평등을 노출시켰고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앞서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기회와 위험을 주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계층이 가장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이 더 많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내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간 신자유주의 이후에 닥친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경제의 낙수 효과를 통해서 성장이 있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실제로 이러한 낙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이후부터 이러한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에서는 많은 소득과 부가 상위 1%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1월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간과되었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노출되었는데요. 우리 시장 경제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도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해결하려 하는 동안 기후 위기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은 불평등을 악화할 것입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큰 영향을 받을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곤한 국가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흥국 그리고 개도국도 이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제대로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요. 기후 온난화를 1도에서 2도 더 줄이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국들과 신흥국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공약한 것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전에 했던 약속을 파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공약한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중요한 투자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여러 혁신적인 기술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요. 수소도시라든지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기후 위기는 민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층 사람들이 그린 뉴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기후 위기를 사회적 변화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주제에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반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 위기에 의한 경제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정책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행되어야 하는 그런 국제적인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 기후 문제는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린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린 전환은 희생이자 기회입니다. 많은 경제 모델들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실업과 그 비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불이라든지 허리케인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상황들은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취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따라서 기후 정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층들이 이러한 기후 정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해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미래가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명의 미국인들이 현재 미국 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헌법적인 권리와 오래된 법적인 그런 체계가 우리의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적절하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의 혜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아서 자신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많은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혁신과 일자리를 위한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보면 화석 연료에 비교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전환은 사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분야를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바로 혁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쟁력 있는 분야가 더 가격이 저렴해지기도 했고 화석연료의 가격도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한적입니다.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혁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줘 왔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난 15년간 한국이 굉장히 놀라운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도국에서 전 세계 최대 경제 중의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이런 기술적인 혁신으로 인해서 고용과 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가진 잠재적 문제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대로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때, 특히 기술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너무 많은 혁신을 추구하면서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평등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일도 해왔습니다. 더 많은 자원이 이러한 존재론적인 문제, 즉 기후 문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이 마침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는 산업주의를 주도해 왔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양당 모두 산업 정책에 대한 지출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토론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녹색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국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도국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녹색 전환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좀 더 합리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식 격차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지식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맞서는 데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많은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됩니다. 개도국 그리고 신흥국의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러한 재원 조달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변화의 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파리 협정이 도출되었던 당시에도 저희가 합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온도 상승을 그 폭을 1.5에서 2도씨로 억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파리 협정 이후에 저희가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해서 더 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1.5% 정도 훼손이 되었습니다. 매년 GDP의 훼손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C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간 기후 협의체입니다. 1.5도씨에서 2도씨 사이로 상승폭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 수준을 좀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당시 회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30년 정도 전에 제가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IPCC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평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참을 했고 저도 당시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5년도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보고서가 기후변화 어젠다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다양한 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탄소 관련된 도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탄소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출했던 안 중에 하나가, 그리고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다시 이 탄소 가격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탄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0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그 가격이 더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탄소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통해서 경제가 계속해서 구동을 할 수가 있고 더 빠르게 이 녹색 전환을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물론 공공투자가 필요합니다. 인프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혁신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혁신적인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팬데믹을 극복하고 또 여기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액이 증진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회복을 돕고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도 연구에 동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옥스퍼드 그리고 기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그린 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일 도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색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의 변화에만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 경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더 많은 시민들을 토론에 동참시키고 어떻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적인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책임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ESG 조치를 단행해야 됩니다. 환경, 거버넌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어젠다에 초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후 관련해서 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리스크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녹색 전환의 리스크라든지 탄소 가격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의 중앙은행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과 대비했을 때 그렇습니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자산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탄소 자산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의 위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역정부, 국가 그리고 주 차원에서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저희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와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연금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과 지금 단기적인 것과의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런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둘 필요도 있지만 지금 당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많은 은행들이 이 커뮤니티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주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합니다. 녹색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도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도국은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5개의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른 또 강연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개도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결 조건입니다. 이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조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글로벌 텍스 리짐 세제 이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세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 이러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얻었던 이 세수를 개도국에 어떤 식으로 다시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IMF에서 가령 SDR 6,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이 팬데믹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셨던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SDR을 발행하는데 그 이면에 저희가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자금은 결국에는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그러니까 개도국이라든지 신흥국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제안이 되었지만 국가당 한 20억 달러가 지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천억 아니면은 3천억 달러를 가용을 해서 개도국 그리고 신흥국이 녹색 자금에 활용을 해서 녹색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채 문제입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팬데믹 이전에도 너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채가 2배까지 증가했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부채 구조 조정 중에 하나가 스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 스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불평등 문제를 국가 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린 전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동의했던 것은 약 30년 전이었는데요. 의무적인 라이선스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통해서 이러한 개정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지식재산권 면제를 위해서 WTO에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그린 은행입니다. 그린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 세계 그린 뱅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린 재원을 지원하고 개도국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이 이러한 글로벌 논의와 기후위기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글로벌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다른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연설을 통해서 더 많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라든지 다자적인 기업 세제와 관련한 협력, 그리고 SDR 즉 새천년 개발 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에 대한 많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린 전환은 희생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사회의 혁신과 기술이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탄소 가격을 올리는 것 그리고 공공 투자를 늘리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나 일부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국민 전체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길게 이 그린 전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함께 가야 하는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부족해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이 개도국들이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그 개도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같이 논의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교수님께서는 불평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뭐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던가 상위 1%, 그 밑에 하위 99%의 대립이라던가 이런 이 자본주의의 어떤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의 전통적인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은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 팬데믹 이후에 그린 전환, 녹색 전환 이런 것들로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혹은 문제의 진단이나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옮겨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이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양상이 조금 바뀐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포퓰리즘이 생겨났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위소득 또는 하위소득권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부패되었다,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저에 대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민주주의 생존에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연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기후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자 한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최소한 일부 전략을 찾아내서 이러한 전략이 기후 변화와 우리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린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따로따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연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리고 특히 팬데믹 이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연 중에 교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건지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 조금 어떻게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요. 파리 협약에 가입한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기후를 아젠다의 중심으로 옮긴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년만 더 있으면 많은 빈곤을 1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정치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층을 보면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투표 시스템을 보면 비례적인 그런 대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적은 표차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젠다들이 양원을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는 물론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외에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한 문제들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업의 법인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어네어들에 대한 세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중요한 그런 발걸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또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저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부는 현 정부 들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한편으로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에 대해서 환경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리빨리 그 전에 빨리빨리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 그러나 기업들에서는 이것이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있고, 또 국민들 중에는 이러한 이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환경 단체에 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전환의 비용이 너무 많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재생에너지 가격이 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많은 오일이라든지 석탄, 화석연료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큰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전환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한국 경제 전체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린 전환이 적어도 앞으로 15년에서 25년간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없어진 일자리보다 창출되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솔라 패널, 즉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경제를 재편집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린 전환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소 도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국가가 이 전환에 앞서 나간다면
여러 가지 혁신적인 다이나믹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큰 경제 대국이 전 세계적으로 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즉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혁신 같은 경우는 한국이 다시 한번 과거 해냈던 일을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혁신 쪽에서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전환은 한국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가 더 빠르고 더 많은 영향을 주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해수면도 더 빨리 높아지고 있고요.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쇄되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자리, 성장,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녹색 전환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약속한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이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이 비용적인 측면에만 집착하지 말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을 잘 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국가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을 추동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국가와 이 은행, 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한국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국가들 중에서 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어떤 모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융하고 관련해서 사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탐욕적인 금융이었는데요. 탐욕적인 금융이 전 사회를 이윤축으로만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 이 환골 탈퇴해서 혁신에 나설 수 있는지, 특히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 두 가지, 그래서 국가와 이 금융의 역할, 또 모범적인 국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금융기관들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금융기관 중에 일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굉장히 말만 많이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고 굉장히 소수의 금융기관들은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녹색 채권이 됐건 아니면은 녹색 재원이 됐건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소수의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에는 크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떠한 나의 그런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은 뭐 기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뭐 이제 전반적인 금융 이 기업들을 뭐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얼마나 녹색 전환을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한 총재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석탄 늘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거는 그린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석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을 동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친환경적인 전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능동적인 역할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개발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민간 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 한국 또 개발은행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개발은행에서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은행이 또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이러한 재원 조달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린뱅크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녹색 개발 은행이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녹색 기관들이 향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재원 조달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떻게 이런 자금의 흐름을 녹색 투자로 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가 잘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가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고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경우는 물론 뭐 스웨덴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좀 모범적인데요. 이 탄소세를 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 녹색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있고요. 노르웨이도 또 저희가 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해서 임금이 창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색 전환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소득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녹색 전환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 현재 이 기후 위기라는 상황이 저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뭐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가령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개인 차원에서 어려운 행동이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취해야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안전망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 부문에 걸쳐서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터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녹색 전환을 위한 재구조를 해야 교수님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국가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IMF에 의한 여러 가지 이 조치들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팬데믹 와중에 기후 위기 와중에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해야 하는데요. 증대되어야 하는데 이게 다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번 팬데믹 와중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라고 해서 팬데믹 직후에는 국가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재정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반대편의 주장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팬데믹 이후에 바람직한
재정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회복성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경제 구조로 탈바꿈하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상위 소득 계층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 제도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십억 달러를 더 많이 저희가 세수로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제도가 더 공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모펀드 매니저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억만장자가 됐건 아니면은 상위 소득계층이 됐건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더 많은 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세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환경세를 통해 저희 가용 자원을 보다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 트랜잭션 텍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이게 많은 금융 거래세가 아주 좋은 그런 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래세를 통해서 저희 경제를 또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세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더 안정적으로 탈바꿈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견고한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런 부채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채 수준이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출이 잘 됐을 때 보통은 이렇게 상황이 이런 국채가 잘 유지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국채 수준을 견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가 공정해야 되고요. 이게 선순환을 창출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 건전성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국채 수준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조세 제도를 통한 세수 확보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강연 마지막 즈음에 이 개도국을 위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혹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5가지 그런 제안, 방안 다 참가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특별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어떤 방안이 있는 것,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몇 가지를 혹은 제안하신다면 어느 것이 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많은 이제 국제의 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에서 한국이 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개도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우리가 언제 가난했었지 기억을 잘 못한다면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G20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이 회의를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바로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어젠다를 같이 수립하고 이 어젠다를 통해서 개도국과 신흥국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OECD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자 조세 제도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조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신흥국의 조세 담당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제 금융 장관들은 왜 우리가 신흥국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이 IMF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당시에 이 클린턴 행정부에 또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훨씬 진보적이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진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 진보적인 아젠다들이 나왔고요. 몇 주 전에만 하더라도 IMF가 더 많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저희 리더십들이 이를 거부를 해서 이 제안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인 아젠다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긴축 정책이라든지 기후 위기 같은 것들에 그리고 불평등 같은 문제들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아젠다를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다른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논의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존을 통한 이 대전환을 모색하는 이번 자리가 되었고요.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한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이 팬데믹이 끝나면 한 번 더 직접 찾아와 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